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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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 원장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는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예고해드린 대로 갑상선암의 수술과 마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갑상선 수술 동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 30분 정도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관련되는 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갑상선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갑상선 수술을 하기 전에는 갑상선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범위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갑상선은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갑상선이고요. 갑상선의 혹이 이렇게 한쪽에만 생겨도 이 혹만 딱 떼내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갑상선에 혹이 있는 절반을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갑상선을 다 제거할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을 해서 혹시 추가적인 보조적인 치료, 요오드 치료가 제일 대표적인데,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갑상선을 다 떼야지만 요오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다든지 주변 침범이 심각하다든지 그런 소견이 있으면 갑상선을 다 떼는 전절제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수술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하고요.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동의서를 제가 직접 받게 됩니다. 수술 동의서는 병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갑상선 수술 동의서는 저희 병원 카페가 있습니다. 주소는 cafe.naver.com /하고 땡큐 서울이고요. 이 동의서가 있는 그 게시글의 번호는 616번입니다.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동의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는 먼저 진단명, 수술명, 마취명, 수술 의사까지 보통 이제 서명을 하고요. 이때 이제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합니다. 그래서 마취는 좀 이따가 우리 마취과 원장님하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죠. 환자 상태가 이제 다른 지병이 있는지, 혹시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약이나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혹시 뭐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출혈성 소인은 주로 이제 아스피린이나 다른 이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제를 드시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술 받았던 적이 있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근데 수술 받았던 적이 있는지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요? 만약에 수술 받은 적이 있으면 뭐 출혈성 소인이라든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취 자체에서 뭐 알레르기나 약제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걸 미리 알 수도 있어서 그 전에 마취 이력이라든지 수술 이력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수술 대비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이게 주로 이제 마취 관련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마취하기 전에 중요한데, 약품 알레르기가 만약에 있다. 오늘 오신 환자분 중에는 식품 알레르기가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알레르기가 환자한테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수술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만약에 알레르기성 소인이 본인한테 있으면 다른 약품이라든지 뭐 라텍스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수술 중에 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더 그 진단하기가 수월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리 그런 거를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하는 건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마취에 위험한가요? 그냥 고혈압이랑 당뇨 자체를 갖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잘 조절이 되는 상태라면 거의 뭐 수술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약에 본인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더해져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수술 자체의 합병증도 더 높아지고 마취하는데도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리자네님은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아주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아콩이님은 마치 선생님 20대시죠라고 하셨는데요. 40 다 돼갑니다. 러블리워님은 다른 선생님 부인이셨던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남편은 내일 방송을 진행하는 장진석 원장입니다. 네, 비뇨기과 장진석 원장님 부인입니다. 내일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취 준비 사항으로 이제 제가 여쭤볼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 수술 목적과 효과를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수술 목적은 이제 암으로 진단 받았으니까 암 치료가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 갑상선암을 수술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포 검사를 한 거거든요. 조직 검사가 아니라. 그래서 세포 검사를 한 거는 확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조직을 떼서 조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가 되고요. 뭐 좀 진행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이나 혹은 합병증이 생긴 분들의 치료나 예방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암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큰 종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도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술 후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적인 치료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인데요. 예전에는 1cm 정도 되는 암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갑상선을 다 떼는 게 표준 치료였습니다. 다 떼고 조직 검사를 해서 주로 이제 그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렇게 갑상선을 감싸고 있는 피막을 침범했냐 아니냐. 피막을 침범하면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요오드 치료를 하고요.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연구에서 단순히 피막 침범 자체는 재발 위험 높을 수 있지만 그 생명에 지장을 주는 예후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피막 침범 정도로는 굳이 요오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 이제 검사를 쭉 해서 주변 전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전이가 있으면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절제를 하고, 전이가 없으면 요오드 치료 안 하기로 하고 반절제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이제 어떻게 이제 피부 절개를 할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원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첫 1년 동안 했던 환자분들 쭉 정리해서 보니까, 협부절제술이라고 하면 갑상선암이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생겼을 때 아주 가운데 요만큼만 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반절제 하면은 1시간 좀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떼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요. 여기다가 임파선까지 수술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궁금한 게, 협부절제술을 하면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아예 가운데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없어지는데 범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갑상선이 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꿰매서. 보기가 좀 없어도 상관없긴 한데, 다음에 수술할 때 혹시 재발하면 수술하게 되는데,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모여져 있는 게 수술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옆절제술이라든지 협부절제술을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모양이 어떻게 될지 후에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수술실에서는 계속 보시지만 후에는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술하고 나면 일단 절반이 없어지죠. 뭐 이쪽이 없어졌다 치면 이만큼만 남는데, 우리 이소영 원장님처럼 날씬한 분들은
밖에서 이쪽은 튀어나와 보이고 이쪽은 들어가 보이고 그런 거를 미용적으로 불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은 별 표가 안 납니다. 아, 표가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절개 부위는 표가 좀 나긴 하지만요. 네. 질문이 하나 네.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갑상선의 혹이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4.6cm 되는데 암은 아닌데 제거를 안 해도 되는지. 그 오선임님 질문하셨는데 이게 그 암이 아닌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닌데 보통 이제 4cm 넘어가면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4cm 넘어가면 진단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암이 아닌 경우에는 꼭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2번, 세포 검사를 2번 해서 암 의심이 없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열로 익히는 치료를 선호하는데 보통 이제 4cm 넘어가면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한 번에 잘 안 되고 저는 한 3cm 되기 전에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긴 하고요.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는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길다고 하면 4.6cm가 뭐 6cm, 7cm 되면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에서는 수술 아니더라도 어떤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다양한 이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하고요. 주로 이제 제가 뒤에 정리를 한 거를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수술하면 제일 이제 특이한 합병증이죠. 다른 수술에서는 생기지 않는 특이한 합병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이한데 성대마비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하기로 성대를 건드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상선은 여기 있고요. 성대는 여기에 후두거든요. 후두 속에 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갑상선 수술할 때 성대를 움직이게 성대가 V자 모양으로 있습니다. 성대를 열고 닫게 하는 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서 성대로 바로 안 가고 가슴으로 왔다가 거꾸로 해서 갑상선 뒤쪽으로 해가지고 성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PPT 화면을 보시면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뒤를 보여주는 건데 뒤쪽에서 보면 이게 식도 후두 있는 부위의 뒷벽은 인두거든요. 인두하고 식도가 내려가고 그 앞쪽에 이제 갑상선이 있고 노랗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성대신경이 가슴으로 왔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성대신경이 저기 지나가니까 갑상선을 떼기 위해서는 성대신경을 먼저 확인하고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약간 밀쳐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상선을 떼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그런 정도의 이제 뭐 건드려짐 이 정도인데도 마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상이 없어도 약 1%에서 5% 정도까지도 마비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마비는 근데 직접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약 80%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회복을 하는데 보통은 한 2, 3개월 제 환자분 중에는 딱 1년 되는 날 돌아온 분도 한 분 있어요. 그게 직접 손상이 없어도 올 수 있다는 말이 약간 뭐 조금만 눌림이나 이런 거에도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술하는 사람은 별로 뭐 손도 대지도 않았고 별로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비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건드렸는데도 마비가 없는 분도 있고 이제 약간씩은 당겨지거든요. 당겨지는데 다른 부위에 있는 신경보다는 이 후두 이제 성대신경이 이 성대 근육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당겨져도 그 근육하고 신경이 좀 틀어져서 근데 다시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손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혈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데 열이 퍼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을 이렇게 뗄 때 이렇게 당기면서 신경을 보는데 이게 당길 때 보면 이 혈관들이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잡기 전에는 그걸 그냥 잘라버리면 피가 많이 나니까 네. 그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에는 그 혈관이 신경을 좀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네네. 원인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잘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생을 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성대 신경은 얼마나 크기가? 크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딱 봤을 때 지름이 한 2mm 정도, 1mm, 2mm 사이 정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좀 더 굵은 분도 있고요, 좀 더 가는 분도 있고, 그냥 한 가닥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분도 있고요, 한 중간쯤부터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서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정밀한 그런 수술 요법이 요하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확대경을 쓰고 수술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갑상선을 반절제를 하게 되면 반이 남는데, 남아 있는 반이 평소보다 2배만큼의 일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게 2배만큼 일을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저하가 되겠죠. 기능 저하가 되는데, 이게 그 갑상선 호르몬은 이렇게 반을 딱 뗀다고 해서 갑자기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서 절반이 딱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던 거가 이제 천천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해도 금방 뚝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졌다가 회복하거나 떨어진 채로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절반 남아있는 갑상선의 기능이 괜찮은지는 약 4주 내지 6주 정도 지나서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주 후에 일단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갑상선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 조직인데, 여기 사진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노랗게 이렇게 4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갑상선인데, 요 뒤쪽에 4개가 있습니다. 몸에 4개가 있어서, 근데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혈관이 갑상선으로 가는 혈관하고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관이 같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떼내는데, 갑상선을 떼내는데 부갑상선 혈관만 딱 살려놓는 게 구조적으로 쉬울 때도 있지만 되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잘 살리려 노력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제일 때는 그래도 2개가 멀쩡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능 저하증까지 되지는 않고요. 전절제를 하게 되면 꽤 많이, 약 한 20% 정도까지도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혈관이 다시 자라면서 회복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면 아예 저걸 떼서 근육에 심어줬습니다. 심어 놓으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면 다시 혈관이 자라서 기능 회복한다는 게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논문들에서 확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면, 기능 저하증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몸이 붓고 체중이 불죠. 체중이 증가되고 기력 떨어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면, 이 부갑상선은 우리 몸의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근육의 경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으로 생기고, 이렇게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손이 이렇게 꼬이거나 입이 이렇게 모여지고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느낌,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칼슘을 급할 때는 주사로 하고, 먹는 칼슘을 보충하면서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좋아지고요. 보통 그러면은 칼슘 저하된 환자들이 칼슘 몇 미리 정도 먹나요? 그거는 뭐 이제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이 부갑상선 기능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g씩 3번, 하루 3번 하고, 활성 비타민 D를 하루에 2번,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보통은 좀 떨어져도 제 경우는 한두 달 내로 대부분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이 되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추적해서 혈액 검사하면서 용량 조절을 좀 해드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혈액 검사를 수술 직후에 하고 보통 한 달쯤 후에 했을 때 괜찮으면 바로 끊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심각할 수 있는 합병증은 출혈인데요. 출혈은 예전에는 꽤 흔했습니다. 이게 출혈이 여기 이제 갑상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아래 위에서 큰 혈관들이 이제 있는데 주로 위쪽 게 훨씬 큰데요. 이 혈관들을 지혈을 잘 한다고 해도 뭔가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혈관을 잡는다고 하면 교수님이 혈관을 이렇게 딱 짚고 있으면 전공의가 실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매듭을 만듭니다. 매듭을 만드는데 이게 손재주가 다 다른데 매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면 영 안 되면 금방 빠지겠지만 애매하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깼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매듭이 슬슬슬슬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피가 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두 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되어서 보통 오전에 수술하면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막 피가 막 차가지고 숨이 막 넘어가죠. 그러면 그건 정말 응급 그렇죠. 응급수술로 상황이잖아요. 예전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지혈하는 기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014년 정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유명한 기계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아주 선호해서 한 가지 쓰고 있는데 그 기계를 쓰고 난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뭐 드물게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100% 안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흔하지 않고요. 출혈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갑자기 수술 이후에 갑자기 목이 붓거나 뭔가 압박감이 생기면 혹시 출혈이 아닌지 그런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꼭 응급하게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배액관은 이제 보통 수술을 하면 수술한 공간에 아주 스며 나오는 혈액이 고이거든요. 그 고이는 거를 빼주기 위한 관인데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시면은 피주머니라고 해서 병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 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배액관으로 연결된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건데 배액관은 보통 많이 하는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배액관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쓴 이유는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병실이 모자라서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액관을 안 넣는 게 입원 기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 입원하고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액관을 안 넣어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취과 원장님이 마취를 잘 해주셔가지고 회복이 빨라서 그래서 수술 다음날 다들 집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멀쩡해지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배액관을 넣으면 배액관은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로 이렇게 피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통 나와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바로 다음날 충분히 줄어들지 않아서 또 하루 정도 더 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액관을 넣게 되면 하루 정도 더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안 넣어도 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안 넣기 시작한 지 10년 됐고 아주 드물게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만 가끔 넣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을 받으면 하늘사랑님은 갑상선 결절만으로도 목이 피곤하고 왠지 말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결절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말하는 직업이라 하루 5시간에서 7시간 말을 합니다. 하셨는데 갑상선이 말할 때 느껴지나요? 갑상선 결절은 말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굉장히 크게 크면 이제 걸린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보통 뭐 한 3cm, 4cm 되어도 미용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불편한 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말할 때 힘든 거는 이제 말하는 직업인데 오래 하셔서 그럴 거고,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신 분들도 말을 오래 해도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얘기해도 말을 하는 게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하는 그 방법, 발성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분들 중에 그 라이브를 뭐 10시간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10시간 해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나, 그런 분들은 이제 타고난 성대도 있지만 발성을 워낙 잘 하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결절보다는 발성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직업을 계속 가지실 거면 그 발성법에 대한 그 교육이나 치료, 음성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음성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갑상선 수술한 환자들이 음성 치료를 하면은 더 효과가 많이 좋은가요? 네, 이제 갑상선 수술하면 목소리가 나빠질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성대마비 때문에 생기는 목소리 변화는 아주 좀 심한 편이고 예. 뚜렷하고 치료 안 하면 회복이 쉽게 안 되는데 마비가 없어도 목소리가 나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달쯤 지나면은 그냥 적응하고 좋아지는 분들도 있긴 한데 목소리 치료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 가이드라인에는 목소리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2주에서 늦어도 2개월 내로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앞서 나가서 수술 직후에 약간의 이제 예방 목적을 가지고 음성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음성 치료는 이제 목에 이제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목 운동도 하고 네. 호흡도 하고 발성법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그 성대 마비가 없어도 목소리가 나빠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갑상선 앞에는 후두를 덮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같이 덮고 있거든요. 이 근육을 벌리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하는 동안에 이 근육에 어떤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분들은 유착이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잘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나빠질 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첫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학회에서도 발표했었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기 전에 목소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됐는데 오히려 목소리가 수술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그 수치로도 좋아지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좋아진 분들이 60%나 됐습니다. 60%.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중요한 계기는 그 제가 성악하시는 분들 수술을 꽤 했는데 성악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게 많죠. 그래서 수술을 이제 결정할 때 되게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공연을 이제 보통 성악하시는 분들 1년에 한두 번씩 하시니까 그러면은 수술 언제 하실 거냐. 그럼 이번에 공연하시고 그러면 하시면 되겠다 하는데 그 성악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술 시기 잡는 것도 쉽지는 않긴 했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성악하시는 분들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리사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늦게 좋아하시는 분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예상보다 되게 빨리 그 성악을 이제 복귀하시는 거가 연습을 제대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음성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죠. 아 근데 그 저희 병원에는 보면은 그 음성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경우라도 그 음성 치료를 그렇게 잘 받을 수가 있나요? 대학병원도 일부 병원은 원래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더니 최근에 더 많은 대학병원에서 음성 치료 갑상선 수술 후에 음성 치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편이고 그 대학병원도 이제 대학병원은 갑상선 수술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 다른 이유로 목소리 안 좋은 분들도 있고 그 음성 치료 하시는 분들이 언어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치료는 또 더 중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자분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인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도 이제 수술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음성 치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리자네님은 수술할 때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그거는 뒤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KO님은 목소리 호감 가게 하는 수술이 있나요? 목소리의 이제 톤을 바꿔주는 수술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 목소리는 요즘 책도 되게 많던데요. 그 목소리 호감 있는 목소리를 내게 하는 어떤 발성법 연습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가수분들이랑.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참고하셔도 되고 병원에 오셔서 좀 치료 받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드스튜트
예, 송태 원장님 질문하셨는데 그 로드 스튜어트라는 가수가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예, 역설적으로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인데 허스키한 목소리가 바뀔까 걱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목소리가 바뀔 수 있는데 첫 수술 한 번으로는 목소리가 그렇게 변화가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수술했던 성악가 분들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아나운서 분도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주밖에 안 돼서 아직, 문장 끝을 발음할 때 약간, 아직 회복이 다 안 됐다고 하시긴 하는데, 보통 한 달 내로 회복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수술했을 때는 문제가 확실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노래 안 하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목소리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게 첫 수술하고 나서 안 됐다고 하시고 결국 그거는 이제 회복을 뒤에 하셔가지고 지금은 노래 아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하면요.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이제 흉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흉터는 목에 이렇게 바로 열거하는 게 수술은 여기 제일 간단합니다. 갑상선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근처에 이렇게 조그맣게 열거하면 수술이 제일 간단하고요. 네, 여기 생기는 흉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죠. 이제 겨드랑이나 뭐 가슴 쪽으로 들어가거나 귀 뒤쪽에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입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개발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로봇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바로 열고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여기까지 겨드랑이에서 가려고 그러면 이 속은 다 상처겠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 자체 이제 흉터를 옮겨주는 거는 아주 장점이긴 하지만 다른 것에서는 장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는 수 있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사정상 예전엔 로봇 수술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냥 열고 하는 수술하고 있고요. 저는 한 5cm를 거의 자로 재듯이 해서 재서 이렇게 하고 있고 미리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주름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주름을 앉은 자세에서 표시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흉터는 좀 더 이제 신경 쓰면 흉터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흉터가 완전히 익었을 때 그러니까 익는다 표현을 쓰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때 깎아내는 그런 방식의 레이저만 사용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예방 목적으로 쓰는 레이저들이 개발돼서 수술하고 나서 1, 2주 후부터 레이저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흉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데 흉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열고 한 걸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많이 보지는 못해서 심각하게 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데 수술 부위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절개를 하면 절개 부위보다 위쪽만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 감각신경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래쪽은 멀쩡하고요. 위쪽이 주로. 근데 이렇게 옆으로 넓게 이제 임파선수까지 하느라고 넓게 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어깨나 귀까지도 감각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이나 염증, 뭐 통증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통증 걱정 많이 하시는데 통증은 저희 보통 1박 2일 입원하 계시는 동안에 진통제 한 번 정도 맞고 가시는 경우가 뭐 절반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수술은 아닙니다. 암은 이제 재발할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암들은 5년 동안 지켜보면 더 이상 이제 재발하지 않는 이제 완치된 상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갑상선암은 워낙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20년 있다가 재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다른 데 병원 다니다가 한 5년,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오시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초음파하고 피검사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재발이 되더라도 재발이 조금씩 의심되는 게 있다가 확실해지더라도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치되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긴 합니다. 네.
질문 좀 받으면 SKO님은 우리 아들이 편도선 수술하고 목소리가 가버렸다고요. 편도선 수술은 목소리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이게 편도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이 수술한 부위가 아파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잘 안 돼서 약간 어버버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들보다는 어른에서 더 흔한데요. 근데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아마 그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편도 수술하고 목소리가 나빠졌는데 그 성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대 쪽을 보는 후두 내시경을 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 초음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나요? 갑상선 검사는 갑상선을 검사한다고 하면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하나는 혹이 있는지 암이 의심되는 혹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가장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정확하고 해도 없고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혹이 아니라 어떤 기능, 아까 나왔던 기능 저하라든지 기능 항진은 혈액 검사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해서 갑상선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SKO님 질문이 많으시네요. 뇌하수체 종양, 낭종이 있는데 심장 뛰는 게 느껴진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갑상선 항진은 제일 간단하게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하면은 죄송할 건 없고요. 혈액 검사를 받으면은 쉽게 그 갑상선이 원인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혈액 검사만 해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리자님은 건강한 사람은 갑상선 검진 목적으로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를 얼마 만에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혈액 검사는 매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매년 하는 걸 권해드리고 보통 건강검진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는 이번에 올해 했는데 초음파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언제 하느냐? 아주 극단적으로는 갑상선 암은 초음파 검진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보통 4년 만에 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행사가 뭐가 있죠? 보통 4년 만에 하는 게 월드컵이나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하다가 오늘 깨끗하니까 다음번 월드컵 때 하시라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4년이죠. 네, 저는 그 정도면 보통은 그 결절이 하나 정도 있는 사람은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절의 그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크기도 다른데 처음 발견한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6개월 간격으로 한두 번 보고요. 별 변화 없으면 1년 간격으로 보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면 예전부터 봐왔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한 20년 전부터 봐왔고 1년에 한 번씩 보다가 뭐 최근에는 2, 3년에 한 번씩 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취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취는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갑상선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전신 마취의 부작용으로는 간 신장의 기능 저하, 약물 과민 반응, 기력 저하, 기능 저하, 근육통, 목 통증, 치아 손상, 폐렴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는 이런 게 얼마나 자주 생기죠? 그러니까 간 신장의 기능 저하는 모든 약이 어차피 간이랑 신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약을 쓰면 항생제든 뭐 마취제든 간에 그 간이랑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상인 사람들에서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말은 아니고, 만약에 원래 뭐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신장의 기능 저하가 조금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약물을 갑자기 투여를 하게 되면 기능 저하가 갑자기 더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술 전에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체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고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다 포함해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간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더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발견이 되면 간 쪽으로는 최대한 가지 않는 약을
위주로 쓰게 되는 거고,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신장으로 배출이 최대한 안 되는 약들을 골라서 쓰게 됩니다. 예. 굉장히 드물죠. 예, 그런 수술하는 환자들은 주로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작년에 한 명 있었는데, 작년에 제 친구였어요. 중학교 친구인데 저한테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암 수술을 받았는데, 보통 수술 전 이제 피 검사는 한 달 내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수술 전에 검사를 했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갑상선 수술해도 그렇게 피곤해하진 않는데 굉장히 피곤해하고 뭔가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해서 일주일 좀 지나서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했는데 간 수치가 엄청 뛴 거예요. 얼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400 뭐 이렇게. 400 그러면은 이제 급성 그 간 기능 저하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병원 응급실로 바로 보냈어요. 바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 전날 어디 지방에서 회를 먹었는데 식중독으로 간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간 기능 저하가 생긴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예상도 못했는데 A형 간염이 걸린 거예요. 간염이었고 수술 전날 먹었던 것 때문에 일주일 후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민 반응이 제일 위험한 건데, 과민 반응은 약물 과민 반응은 위험해요. 이게 이제 수술을 전혀 받지 않았던 환자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특히 근이완제의 과민 반응으로 그 아나필락시스 근이완제가 더 많은가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 주로 일어나는 게 근이완제에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한데 나타나면은 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나필락시스는. 그래서 이제 약물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저희가 마취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응급 상황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근데 직접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서울대병원이나 이런데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그 수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정도가 한 1년이면 몇 케이스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어나면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그 심박동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바로 약물 주입하고 바로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약 같은 거를 써서 혈압 승합을 바로 시켜주고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지난 이제 개원하고 2년 좀 넘었는데 한 1,100명 정도에서는 없었어요. 그죠? 그 정도는 하진 않죠. 우리 지금 병원에서는 없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인터넷에 뜬 거 중에 성형외과에서 뭐 심폐소생술 한 그런 동영상이 뜬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 보면서 그거 아니었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응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개인 병원에 와서 마취과 의사로는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상황이 그런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제 오구 원장님이랑 같이 세팅을 할 때 그런 거를 다 구비를 잘 하도록 노력을 했었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제세동기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평소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간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제세동기 갖고 와라.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놓는 편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겠죠, 다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역할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어떤 이런 굉장히 드물지만 심각한 일이 100%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 잘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저희 이제 작은 병원들은 의원이나 작은 병원들은 이제 뭐 중환자실 이런 시설은 없지만 일단 문제가 생긴 거는 그 현장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하면 대학병원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력자, 기능자는 이게 갑상선 수술을 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기력이 떨어졌는지 마취 때문에 기력이 떨어졌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마취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지금 그 원장님 갑상선 수술할 때 그 근이완제를 제가 많이 안 쓰려고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초반에 저희가 1, 2년 수술을 하면서 근육통이 있다고 그런 컴플레인 들어온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혹시 그 근이완제를 쓰고 환자는 이제 바로 1박 2일 만에 퇴원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만약에 근이완제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최대한 근이완제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줄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즘은 예, 굉장히 예. 그런 게 적어진 것 같아요. 기력자나 근육통이 굉장히 줄었는데 아까 저희 이자네님이 마취 종류가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전신 마취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면 마취하고 국소 마취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 수면 마취는 저희가 이제 한동안 많이 했었죠. 네, 갑상선 수술을 수면 마취로 많이 했고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수면 마취가 하게 된 계기는 그분이 이제 다른 병원에 수술하셨는데 갑상선 수술했는데 양쪽 마비가 생겼어요. 양쪽 마비가 생기면 적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걸쳐서 적응을 했는데 겨우 적응을 했는데 남아있는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전신 마취를 해서 다시 전신 마취를 하면 이런 튜브를 넣습니다. 성대 이렇게 목 안으로 해서 성대 속에다 넣는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거든요. 이걸 넣었다 빼면 굉장히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 상태가 또 깨졌다가 또 두세 달 걸려서 적응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면 마취로 갑상선 암이 남아있는 주로 임파선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그때 해보니까 이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어려워요. 수면 마취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고도 훨씬 많고 네. 수면 마취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전신 마취보다. 그래서 수술이 자꾸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수면 마취는 똑같은 약을 줘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깊어져 마취가 너무 깊어져서 숨을 안 쉬는 상태가 되면 중간에 깨워야 되고 또 깨우다 보면 너무 깨버려가지고 또 약 줄 때까지 좀 움직이니까 수술 네.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하고 있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근육 이완제라는 약을 좀 적게 쓰는 방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깐 질문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덕현님은 갑상선암 1.3회 임파선 4개 전이었는데 전절제로 했고 3년째 괜찮으시다고요. 예. 보통 이제 재발하는 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꼭 추적 관찰하시면 되고요. 금분씨님은 7년 전 갑상선암 한쪽만 수술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목에 열이 나는데 불편하고 쉬면 괜찮으시다고요. 그쵸. 수술하고 나서 목이 불편한 거는 이제 발성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불편하시면 목소리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재발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이게 정해진 거 없습니다. 워낙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10년, 20년 있다 재발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체크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박누렁이님은 갑상선암 초기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갑상선암 초기 증상은 대부분의 암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이렇게 초음파로 발견되는 게 이제 초기 1대이고요. 갑상선암이 진행을 하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목소리가 나빠질 수 있는데 썬드롭스님은 갑상선 때문에 목소리도 끄럽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갑상선 자체는 목소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성대신경이 갑상선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성대로 들어가거든요. 갑상선암이 성대 신경 쪽에 가까운 위치에 생겨서 계속 커지면 성대 신경 마비를 일으켜서 목소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목소리가 나빠진다고 해서 갑상선을 먼저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목소리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대 자체에 뭔가 뭐 폴립이라고 해서 물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결절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감기 때 염증이 생겨도 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목소리가 나쁘다고 하면 성대를 먼저 관찰합니다. 후두 내시경이라는 간단한 내시경으로 성대를 관찰하고 성대에 만약에 마비가 있으면 그때는 갑상선이 원인인지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은 폐암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대 마비가 있을 때. 그래서 성대 마비는 말씀드린 대로 성대신경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왔다가 거꾸로 해서 성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도 지나가거든요. 폐 주변을 지나가기 때문에 폐암도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성대 마비 때는 그런 검사까지 해야 됩니다. 아까 빠진 질문 있나요? 진현권님은 6월에 0.7mm, 0.7cm 반절제로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수술 시에 5개 임파선을 떼는데 5개 모두 미세전이가 발견됐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수술 전에 초음파로는 전이는 없는 것 같다고 간단히 반절제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반절제 했는데 임파선이 나온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그 초음파로 임파선을 보려면 적어도 잘 보이는 분들은 한 2, 3mm 사이에 보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커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1, 2mm 이내의 임파선 전이는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갑상선을 떼고 나면 바닥에 임파선들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떼는 거죠. 그래서 임파선은 몸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뗀다고 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갑상선암이 있었던 위치 바로 근처에 임파선들이 있으면 그 속에 암이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떼냈을 때 갑상선암이 만약에 전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치료가 된 겁니다. 떼냈으니까 치료가 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임파선을 떼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사람에 비해서는 좀 진행된 상태니까 재발 위험은 조금 높겠죠. 좀 높지만 이제 그 2015년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2mm 크기 이하의 전이가 5개 이하일 때는 저위험군이라고 해서 요오드 치료를 권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 그 정도 나왔을 때는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관찰하시면 되고요. 근데 3mm짜리 4개가 나오면 2mm짜리 5개보다 위험하냐? 사실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상의해서 그냥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는 반절제를 했는데 임파선 전이가 발견됐을 때 뭘 더 해주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요오드 치료인데 요오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남아있는 갑상선을 마저 떼야 되거든요. 수술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더 유리한지 그냥 관찰하는 게 유리할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암 치료 측면에서는 남아있는 갑상선을 떼고 요오드 치료까지 하면 재발을 줄여주긴 하는데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고 갑상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는 반쯤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충해 주는 거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요오드 치료가 한다고 하면 또 그거 자체도 힘들고 수술보다 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요오드 치료하고 나면 뭐 침샘 손상 같은 게 생겨서 불편한 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암치료, 이 갑상선암은 워낙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암치료만 생각하지 말고요. 암치료 측면도 생각하고 삶의 질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님은 갑상선 좋지 않은 분들이 벌침 같은 민간요법을 쓰시는 분들을 어떻게 말려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아무 근거 없는 치료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벌침 잘못 맞다가 아까 나왔던 그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시는 분 한 몇 달 전에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벌침 맞다가 돌아가신 분. 되게 위험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사랑님은 고혈압 2년차 먹고 있고 간 수치가 140 이상 나와서 처방약 먹고 있는데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취부작용 중에 이제 치아 손상은
치아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그 이 관을 넣기 위해서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 게 때문에 그렇죠. 그 기계로. 네. 그 이제 이거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아이젤이라고 하는 후드 마스크. 네, 그 뒤에 좀 있습니다. 네, 나오네. 네. 일단 치아 손상은 조심해서 하는데 이제 관을 넣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과정 중에. 네, 그럴 네, 때도 할 수 주로. 있고 이게 이제 입을 물고 있어야 하거든요. 물고 있을 얘도 때. 이제 네. 물고 있어야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 마취해서 깰 때 온몸에 힘을 주는 경우가 네.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턱 관절도 잘 때 이제 이 갈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입 많이 물고 하다가 약한 치아가 이제 빠지거나 네. 손상되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그래서 사전에 앞니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특별히 더 조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러겠죠. 이거 더 조심하는 이유가 이빨이 오히려 수술비보다 더 비싼 경우가 요즘에는 네. 종종 있어서 네.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네. 많이 하죠. 네. 예. 목 통증은 이제 요 관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쵸,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 후드 마스크라는 건데 요것도 목 통증이 많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줄지는 이제 안 않아요? 줄어요. 네, 안 줄고 목 통증은 관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성대 쪽을 자극을 주고 요거는 식도 입구 쪽을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이 안쪽이 통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네. 하거든요. 할 때. 그리고 폐렴은 이제 마취 가스가 자극이 돼서 가래가 좀 많이 생기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가래가 생겨서 가래가 네. 생길 수는 있는데 오히려 마취 가스 자체는 천식이나 이런 거에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천식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마취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아, 있긴 그래요? 하고 폐렴은 원래 이제 전신 마취 자체로 원래 전체적인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러면 생길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흡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흡인은 이제 그 금식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렇죠. 유내용물이 네. 남아 있다가 마취 깰 때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8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제 금식을 정확하게 지켰는데도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위에서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은 당연히 흡인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있다든지 하면은 흡인이 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네, 그 수술 전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시고 그렇죠. 자정부터는 금식하시고 최대한 네. 위장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게 그 수술 마취 위험성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도 드시면 안 되죠. 네, 물도 네, 가끔 목마르다고 물 드셔가지고 수술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약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앓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혈압 그 조절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물하고 같이 드시고 오시라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은 꼭 드시고 오시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먹을 수 네. 있는 정도로만 물을 먹고.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취 중 각성이 영화로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네,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기계가 없을 때는 간혹 가다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취 중 그 저희가 맥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흡입하는 그런 마취제들을 한 3 정도로 틀면 뭐 몇 세에서 그 마취가 충분히 되더라 하는 수치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게 각각의 개별 환자의 반응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어떤 환자들 간혹 가다가 마취가 잘 듣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기계가 나온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EEG를 분석해서 환자별로 그 마취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선별급여? 보험에서 약간 적용이 보험 급여가 되고 되죠. 근데 그래서 가격이 네. 좀 싸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취과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신 마취하는 경우에 사용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드 마스크 설명인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로 하다가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전신 마취 일반적인 전신 마취로 하는 중에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요즘은 요걸 쓰고 있는데요. 이게 후드 마스크라고 해서 여기 그림 잡고
아니, 저쪽으로. 내가 저쪽으로 해. 여기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게 요 튜브, 요게 요 튜브고요. 요게 후드 마스크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성대를 지나서 기도 숨길 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요 마스크는 성대에 있는 부위보다 위쪽에 딱 끼워집니다. 끼워지는데 이게 끝이 식도 입구에 이렇게 걸치더라고요. 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산 역류가 평소에 있던 분들이 요 방법에 비해서 오히려 보기 좀 더 불편해하시는.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산 역류 치료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수술 직후에. 네, 위산 역류 치료하면 한 3, 4일 내로 좋아지긴 합니다. 좋아지긴 하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목 통증이 많이 줄지는 않고요. 비슷한 정도로 있긴 하고 기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어쨌거나 이제 요걸 쓰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근육 이완제라는 그렇죠. 그 약을 별로 안 써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를 전혀 안 쓰거나 적게 써서 마취 회복을 훨씬 빠르게 하는 그렇죠.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대학병원에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앞에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그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4사람이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머리 쪽에 서는 사람이 이 수술 시야가 좀 가려지기 때문에 잘 쓰진 않는데 저희는 이제 뭐 여러 사람 수술하지 않고 2명 혹은 3명이서 수술하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는데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꽤 오래 전에 이 후드 마스크를 가지고 갑상선암 수술을 했더니 이 성대 자극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결과가 더 좋다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갑상선 수술할 때 이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쓰지 못하는 경우는 혹이 너무 큰 경우, 혹이 너무 크면 이게 이제 수술할 때 이게 많이 젖히다 보면 이게 속에서 빠지면 또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이 굉장히 큰 경우나 수술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기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썬드롭스님은 그 식도나 기관지는 예민한 조직인데 긁지 않는 물질로 된 건 없나요? 이거 긁지는 않습니다. 실리콘이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긁는 건 아닌데 이게 식도 입구에 걸쳐 있으니까 뭐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조금 그게 워낙에 식도가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역류가 조금 더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O님은 전신 마취 후에 잠시 추워서 그렇지 잠을 잘 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대부분 그런가요? 저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신 마취 때 기관 삽관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 삽관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병원에서 요거 이제 후드 마스크라는 거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해 보시면 성형외과 쪽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저희 병원은 갑상선 수술할 때 하고 그 침샘 수술할 때는 요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시간도 다 됐고요. 그래서 그 방금 그 설명드린 이 후드 마스크를 이용해서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결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신 분이 저희 병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천병준 원장이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 저희 병원의 천병준 원장과 같이 갑상선암 수술과 목소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